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코로나 정말 가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이 더운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알랭드 보통을 처음 읽어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제목이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참 많이 안 알려졌을 것 같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책을 소수의 인원이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 만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 또 너무 대중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변명이 너무 기네요. 아마 여러분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들어가는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요로운 인생 경험에 감사하라. 기대가 적을수록 놀랍고 즐거운 일이 펼쳐진다. 그래요? 말은 쉽지만 참 힘든 말이죠. 적은 기대를 한다는 것,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또 재미도 없고요. 뭔가 이 드라마틱한 아주 그런 것들,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는 많이 길들여져서 그 일상의 소소함과 잔잔함, 기대되지 않음, 기대 없음 이런 것들이 너무 경시되고 왠지 좀 부족한 삶으로 치부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먼저 알랭드 보통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또 리마인드 차원에서 들어보시죠. 알랭드 보통은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국 런던의 사립중등학교를 다녔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국적만 스위스고 영국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그의 저서가 이미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글로벌하게. 이미 30대 초반에 1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자전적 경험과 풍부한 그 지적 위트, 지적 위트가 넘치는 그런 문장들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해 탐구한 독특한 연애소설 3부작을 가지고 있죠. 매우 유명하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 각각이 2년 텀으로, 1, 2년 텀으로 나왔어요. 너를 사랑하는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1993년도에 나왔고, 우리는 사랑일까가 그 이듬해, 그리고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1995년에 출간이 되었으니 알랭드 보통이 보기보다는 나이가 좀 됩니다. 네. 이 시리즈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우아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문사철을, 그러니까 인문학을 두루 아우르며 현대의 일상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에세이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또 그 무렵에, 그 시리즈가 나왔던 무렵에 나온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그 책이고요. 그리고 여행의 기술, 불안, 행복의 건축, 그런 유명한 저작들을 계속 출간하고 계십니다. 다음 작품이 가장 기대되는 작가로 여러 번 꼽히기도 했었고, 그의 저서들은 20여 개의 언어로 세계로 번역되어서 팔려나가고 있죠.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세네카, 몽테뉴, 쇼펜하워, 니체의 사상을 아주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에 적용시킨 드보통의 삶의 철학 산책. 이 책은 영국의 채널 시리즈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기사 자기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였는지 여왕으로부터였는지 아무튼 기사 자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전역의 가장 뛰어난 문장가에게 수여하는 유럽 에세이상도 수상한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작가, 현존하는 작가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죠. 런던에 거주하고 있고 런던 대학의 고등학술 연구소 철학과 부연구원으로도 있고 뭐 TV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고 완벽한 영국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알랭드 보통의 대단한 위세만큼 사실은 그렇게 이 보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그렇지만 그의 작품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그리고 또 막 궁금증을 자아내요. 책 제목부터 뭔가 좀 이렇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떻게 살아왔니? 이렇게 막 그 12조로 말을 건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뭔가 저에게는 막 엄청난 호감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른 이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어느 날은 생각해 보게 됐었는데, 이 알랭드 보통은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철학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성보다는 감성이 굉장히 우세한 타입의 그런 사람이어서 뭔가 이 알랭드 보통의 이 지적인 논리 펼침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또 빠져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어떤 아주 강력한 흡인력 이런 것들을 저는 보다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알랭드 보통은 제게는 한 10% 정도 모자란 네,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 사람의 책이지만 오늘 읽어드릴, 소개해드릴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이 책은 또 나름대로 그가 프루스트를 어떻게 읽어냈나 그 관점들을 곱씹어 보면서 이건 그렇구나, 이건 좀 아니지, 막 그런 케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겨우 알랭드 보통에 대한 얘기를 마쳤는데 세상에 10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미셸의 수다는 자, 책 속의 문장 좀 읽어 드릴게요.
프루스트는 자신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행한, 잘못된, 꼴사나운 등의 다양한 이런 안 좋은 표현을 써가면서 폄하했다. 그러나 그 책,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시간 손실 이면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뚜렷이 드러나는 강점을 지녔다. 이 책은 감상적인 시절의 행로를 더듬는 추억에서 벗어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책이다. 다른 한 문장 마저 읽어볼게요.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행복의 추구를 고민해 왔으나 훨씬 더 훌륭한 지혜는 적절히 생산적으로 불행해지는 법을 알아내는 것인 듯하다. 주기적으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행을 보면 불행에 대한 우리들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차라리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어떠한 이상적 가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장들이 이 알랭드 보통의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에 담겨 있어요.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알랭드 보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프루스트를 좋아하시나요? 읽어보셨나요? 좋아하신다고요? 왜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긴 책을 다 읽어보셨다고요?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나요? 도대체 뭐 때문에 프루스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알랭드 보통이 일단 우리에게 툭 던지고 있어요. 제목에서. 그리고서 이제 펼쳐놓는 거죠. 사실은 그 프루스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긴 책에서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하는 그 프루스트의 정수, 핵심 아주 그런 귀한 메시지, 정말 프루스트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프루스트를 잘 100%, 200%, 300%못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프루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 장치들에 걸려서 어쩌면 정말 프루스트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그냥 그 유희에 만족하고 마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프루스트는 우리에게 이런 아주 엄청난 보물을 숨겨뒀고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줬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들어보세요. 이런 책인 거예요.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이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알랭드 보통이 프루스트를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잘 가까이 가기 어려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면 프루스트를 그냥 마음속으로 뭐 영화로 그런 걸로 다큐멘터리로 사랑하고 그 힘들다면 프루스트가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라고 내가 대신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런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의 책이고 이제 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진짜 이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나는 프루스트를 이렇게 읽어냈어. 그리고 프루스트의 정말 위대한 점은 이런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준 보물이 어떤 것인지 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루스트가의 아버지는 명망 높은 위생학 교수였고요. 수많은 논문을 쓰고 많은 곳을 여행하셨죠. 그의 아들, 큰아들 역시 의사가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스포츠를 좋아했으며 너무나도 건강한 나머지 마차에 치였는데도 멀쩡할 정도였다고 해요. 큰 아들이요. 그런 프루스트가의 그 집안에 또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돈으로 그냥 살았고요. 도서관 사서 같은 단순한 일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신미주의자였어요. 신미주의자. 그러니까 미적인 것에 대한 추구와 열망이 강하고 그 속에 도취되어서 사는 사람이랄까요? 그는 건강할 때는 파리에서 오페라를 보거나 디너 파티를 열었고요. 그렇게 생활력이 없이 지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준비를 시작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비교되고 못난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작가 프루스트였던 거예요. 프루스트는 30대 중반이 돼서야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그리고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할 때까지가 그 이후로도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기 집 가정부에게 그 수년 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환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책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들을 가정부에게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프루스트가 프랑스 문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위치를 생각하면 그의 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찌질한 그 초반, 작가생활 초반, 그리고 인생 전반기, 청년기에 이 삶의 모습들은 좀 낯설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사람마다 자신의 때가 있고, 또 그 성장하는, 깨달아가는, 그 인생의 곡선이 있는 거니까요. 프루스트에게는 그게 좀 후반에 시작이 발동이 걸렸었나 봅니다. 훗날 프루스트가 얻은 명성을 익히 아는 독자들은 그가 희망 없는 삶을 살았었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알랭드 보통은 프루스트의 이와 같은 말이 그의 작품의 의미를 요약하고 있다고 보았다. 프루스트는 아버지의 성공을 모방하고자 애썼으며 치료자로서의 역할까지 본받고자 했다. 알랭드 보통은 프루스트의 위대한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문학적 장점을 건너뛰어 치료적 차원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루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자, 이제 프루스트의 메시지로 넘어가 볼게요. 프루스트는 고통을 올바로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에게 이것은 삶의 완전한 기술이었죠.
고통, 이 고통을 올바로 활용하는 것, 그건 정말 삶에 있어서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 완전한 레벨의, 아주 아이디어란 레벨의 기술이었다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 고통을 올바로 다룰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랭드 보통은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의 이론을 추구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철학자들과는 달리 프루스트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그런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랭드 보통에게는 이 프루스트의 접근, 프루스트의 방향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프루스트 스타일,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이 고통에 반응하고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내 인생의 양분처럼 활용을 해낼 것이냐, 이 고통에 집중하는 것, 이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프루스트가 한 거고, 프루스트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을 이 우리의 알랭드 보통이 재발견을 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염원을 실현해주는 디즈니랜드식 삶을 바라기보다 아주 생산적으로 불행해지는 길을 찾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었죠. 이 표현 괜찮지 않으세요? 생산적으로 불행해지는 것. 불행해요. 불행 뭐 안 하고 싶어도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아주 끊임없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알았다면, 얘를 좀 더 아주 생산적으로 얘한테 대처해 보자는 거죠. 그래, 얘는 늘 오는 거니까 내가 얘한테 너무 많은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늘 이런 애니까, 이 고통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애니까 얘한테는 적당히 이런 정도로 이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갈무리를 해두고 딱 그 어느 방어선을 만들어서 더 이상 나를 침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때로는 그 고통에 좀 이 고통을 마비시키는 약도 좀 놔주고 뭘까요? 그 마비시키는 약이 뭐 술일까요? 초콜릿일까요? 뭐 담배일까요? 사실 저는 뭐 술, 담배는 잘 하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것을 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제들이, 방어 기제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잘 갖추어 놓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 고통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야 말겠다 뭐 하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아주 생산적으로 이 불행해지는 길, 불행을 불행을 통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길, 그거를 프루스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알랭드 보통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재발견하고 재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늘 인간을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프루스트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도 심한 고통을 겪으며 자신들의 문제에 맞서 갖가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올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참 이 표현도, 올바로 고통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에 지배당해가지고 막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막 뭔가를 도망가거나 피해가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뭐 큰 상처를 준다거나 그런데 그런 방식 말고 아주 올바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흩뜨리고 그나마 남은 지혜마저도 떠나보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프루스트가 이해한 삶의 기술은 훌륭한 삶의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가 아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그런 건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지만 또 무너지기도 쉽고요. 그래서 프루스트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삶의 기술은 이런저런 안 좋은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생산적인 불행은 인생에 접근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 짧겠지만 생산적 불행이라는 이 단어는 건져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은 홈쇼핑에서 제가 들었던 그런 표현인데요. 제 팟캐스트 이 방송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 소중한 이 청취자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듣고 계시니까 무언가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생산적 불행입니다. 생산적 불행. 자, 또 알랭드 보통이 소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테마가 있어요. 프루스트식 친구 얻는 법입니다. 프루스트에게는 그를 진실로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몇몇은 프루스트와의 소중한 추억을 글로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도 수많은 프루스트의 친구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도 그랬었다는 거죠. 프루스트가 강조했던 그 우정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프루스트는 친구 간의 우정이 한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기회라고 믿지 않았다. 비록 상대가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갖더라도 그렇다고 내 말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그들의 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프루스트가 그런 훌륭한 청취자였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유명한 꼭 유명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던 그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았을 프루스트였을 텐데 그가 말하기보다는 열심히 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서로를 편하게 여기며 우정관계에서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친구 간의 대화는 상대를 즐겁게 하고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프루스트의 그 인간 관계법 이런 것들은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하고요. 이런 친구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칭찬을 전하며 대화하는 이 프루스트의 방식이 고유명사처럼 되어서 프루스트 화법이라는 용어로도 학계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전혀 몰랐어요. 그의 우정과 친구 교우 관계가 이렇게 또 그 글만큼 보석처럼 빛이 났었다는 것도 사실은 오늘에야 알게 된 내용이에요. 아마 글과 실제 생활이 똑같았나 봐요. 그의 글을 보면 정말 이 느낌 그대로거든요. 물론 글이니까 우리가 그의 글을 읽죠. 그가 우리의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루스트의 글을 읽어요. 그런데 왠지 이게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방향의 그게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소중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친밀감이 있는 따뜻한 무슨 배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프루스트가 나온와 관련된 그 영화를 보셔도 아마 그런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잠시만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그런 영화에서 전해지는 그 느낌들이랑 비슷해요. 이 말랑말랑한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친구를 만드실 수 있다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너무 객관적인 판단 이런 거는 살짝 옆으로 치워두시고 충분한 관심과 칭찬,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들을 아주 풍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루스트 화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랭드 보통은 프루스트가 우정의 공식에서 우정이라는 그 관계에서 진리와 지적인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삭제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신 프루스트는 자신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글로 표현했고 친구와의 대화에 그런 날카로운 분석력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분석력은 글 쓰는데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친구들과 아주 풍족한 그런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죠. 우정의 대가 프루스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고 뒷문장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행복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열정이나 사랑을 투자할 수 있는 무엇, 열정이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무엇, 사람보다는 성취나 무슨 추구할 만한 무언가가 좋으며 프루스트의 경우에는 그 열정이나 사랑을 쏟고 싶은 그것이 바로 글쓰기였죠. 그러니까 프루스트에게 글쓰기와 같은 그런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에 열정이나 사랑을 쏟는 것이 좋고
그것에 심취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추천해요. 프루스트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어떤 친구나 연인, 뭐 기타, 뭐 자신의 우상으로 삼은 어떤 사람, 이런 것들에 맡기지 말고, 음, 나는 그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활동, 어떤 예술적 창조일 수도 있고, 어떤 봉사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순하게 남들은 선호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좋은 어떤 평범한 그런 나날의 일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열정과 사랑을 쏟으면서 그 활동에 심취하면서 살아가라. 나의 행복을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나 뭐 그의 어떤 것에게 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그런 외부로부터 나의 행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활동하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그런 일상, 그런 나의 행위, 나의 활동, 나의 하루하루 일상이 만족스럽다면 우정이나 다른 인간 관계를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 부분을 읽으면서는 알랭드 보통의 의견이 많이 주입이 됐구나. 어쩌면 알랭드 보통의 방식으로 그의 가치관이나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어서 프루스트를 읽다 보니까 이런 관찰, 그리고 이런 결론들이 도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이 관점,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 자, 우리에게 만일 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생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루하루가 아주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적으로는 매우 쉽게 좌절하고, 또 너무나 많이 따분해하고, 너무나 자주 실증을 내죠. 우리 정말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아니면 100세까지는 끄떡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또 따분해하고 실증내합니다. 프루스트가 이것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냐 하면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런 생의 밝은 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습관이 잘못 들었다는 거죠. 이 좌절과 그 낙담, 이런 면을 보는 우리의 창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낙관적인 그런 상황, 희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관이 아닌 좌절을 발견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프루스트라는 이름은 아주 범접할 수 없는 지성과 고상함. 글쎄, 고상함, 이건 좀 보다 편안함이 있는데 웅장하고 화려한 파리의 황금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의 작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알랭드 보통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프루스트에 대한 경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프루스트를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린 프루스트가 문학사적으로 지닌 그런 위치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프루스트를 너무 높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실제로 프루스트를 다 읽어본 사람은 프랑스에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책이 두껍기도 하고 두껍고 여러 권이기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잘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문학적 위상과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그 이탈리아에 가면 그 택시 운전사며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단테를 읽고 외우고 온통 다 그 단테가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프루스트도 이제 현대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 하면 여기 언급된 대로 파리의 황금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화려함과 뭐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동경하게끔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프루스트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현대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전혀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프루스트는 누군가를 그렇게 동경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빛나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잘 갖고 나가세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프루스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라는 지적을 그런 고쳐주는 거를 우리 알랭드 보통님이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프루스트가 이제 관광 상품화도 많이 되었죠. 프루스트가 유년에 여름을 보냈던 콩브레 마을을 방문해서 그가 당시에 보았던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뭐 그 카프카에 살던 집, 해밍웨이의 뭐 마을 이런 데를 가보는 것과 똑같이 그런 이제 관광지, 관광 상품화 많이 되었지만 프루스트가 진정 원했던 것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했던 것은 그가 살던 그곳을 보기 위해 멀리서 비행기까지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와서 내 삶을 그대들이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머무는 그곳,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달아라.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 지금 살고 있는 그곳,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 그 책, 그 방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당신의 그 현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그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누려라 하는 메시지를 사실은 프루스트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랭드 보통의 눈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책도 남기시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마들렌. 이 마들렌은 이 프루스트가 언급했던 그런 빵이죠. 지금도 조금 오래된 빵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사이즈의 이쁜 빵입니다. 그 마들렌과 마차, 연회가 있는 당시 프루스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따위는
현재의 가능성에게, 당신의 현재 그 가능성에게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이다. 어쩜 이런 문장을 써요, 진짜. 알랭드 보통 참. 그래서 알랭드 보통인 겁니다. 프루스트의 작품은 삶의 아주 작고 세밀한 순간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이 시간의 화려함을 느끼고 마음껏 즐기길 바랐으며, 이 말은 즉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한없이 느렸던 겁니다. 그 순간이 정말 자기가 행복한 그런 순간이라면 그 순간을 기억 속에서, 그의 글 속에서 아주 한없이 느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표준 활자에서 4m나 이어진 문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와인병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 17번이나 나오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갖고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장 속에 자신이 소중하게 느끼는, 소중함을 주었던 그런 순간들은 이 문장 속에서도 아주 길게 그 순간을 음미할 수 있도록 아주 길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썼다는 거죠. 또 이것이 또 프루스트의 놀라운 점입니다. 범상치 않아요. 어디 일반 작가들이라면 이러지 않죠. 이렇게 때로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시간을 충분히 느리고 줄이고를 문장 속에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알랭드 보통이 하나 또 우리에게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프루스트의 책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고 그 의미로 본다면, 불어 원 제목 그대로의 의미를 본다면 지나간 것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렇게 좀 이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대한 이 향수가 짙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책 제목과 또 뭐 설정이긴 하지만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루스트의 이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결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위대한 소설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루스트는 과거를 이용하여 세상이 시간과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설명한 것일 뿐, 책 속의 사건은 과거이지만 사람과 사랑, 인생에 대한 프루스트의 심오한 이해는 이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프루스트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랭드 보통은 그 점 때문에 이 책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시간을 초월하는 프루스트의 사상에 매료되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소개해드린 짧은 문장들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와 닿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렴풋하게 이 프루스트가 시간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 이것을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보았던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 시간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그가 발견해낸 그 시간에 대한 고찰을 우리에게 아주 멋있게 전달해주고 있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별로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뭐 예술적으로도 지식 기반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책을 이 책과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 알랭드 보통의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이 책, 또 이런 문장들을 앞에 놓고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요. 달리의 그림이에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 그림 있잖아요. 시계가 한없이 이 흐늘거리고 늘어져 있던 탁자 위에 이렇게 굽혀져서 이렇게 늘어져 있던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계요. 그 그림이 생각나네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그 방면에 무지한 데다가 숫자에 엄청 약해서 이 달리와 프루스트와의 연대가 어떻게 겹치는지 뭐 비슷한 시대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미처 검색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아, 이 시간에 대한 그 당시까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관점의 제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방송을 거듭하다 보면 준비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저의 이 지적 기반도 좀 튼튼해지겠죠. 바쁜 일상으로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며 나머지 부분을 이제 좀 더 속도감 있게 읽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책은 총 7권이고 125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과연 자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프루스트의 팬들은 격분할 겁니다. 아니, 이 책을, 이 실용서, 이 문학사에 빛나는 이 책을 실용서, 자기계발서 따위로 치부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프루스트의 바램은, 당신의 책을 읽는 그 독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냐 하면, 기차에 오르기 전에 허술하게 인쇄된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프루스트는 문학적 대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작품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그를 도왔고 그를 구원했다면 분명히 또 이 책을 읽는 그 누군가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알랭드 보통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프루스트를 추천하고 프루스트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라고 이 책을 우리에게 프루스트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막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이거 막 찾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검색하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쪼록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런 여유 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좀 늘어지고 힘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되겠죠. 이놈의 바이러스와 잘 살아보는 얘를 박멸할 수 없다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피할 땐 피하고 막 그래 가면서 또 이겨내 가면서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좋은 휴일, 좋은 주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셸도 잘 쉬고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